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많이 오신 건 또 처음이라서. 자, 그럼 여러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 이름은요, 김묘엽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행정사 1차 같이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에는 제가 1차하고 2차를 같이 했었어요. 1차, 2차를 같이 했었는데, 좀 본의 아니게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주말엔 좀 쉬자.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일요일날 강의를 안 하게 돼서, 글쎄 올해부터 2차는 못 뵙게 될 것 같은데, 자, 1차라도 잘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험은요, 여러분들 25문제를 봅니다. 25문제인데요. 한 문제당 2점, 4점씩이죠. 4점씩에서 여러분들 100점 만점 이렇게 받으십니다. 우리 문제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우리 문제의 수준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출제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고 합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그냥 우리가 이제 줄여서 그냥 뭐라고 하냐면 산인공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줄여서 산인공이라고 하는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뭐를 보느냐? 여러분 공인중개사 아시죠? 공인중개사도 여기서 출제를 하고요. 세무사 시험, 변리사 시험, 감정평가사, 노무사, 기타 자격증 시험은 여기서 다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문제 수준의 난이도는 중상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하고 극상은 아닌데 그 중간 사이에 껴있는 중상이죠. 근데 지금 우리 문제가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기출 문제가 지금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완전히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왜 자리를 못 잡았냐면, 사실 그전에는 문제가 20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20문제에다가 5점씩 해서 100점 만점을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이상하게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25문제로 바뀌면서 제가 자부했죠. 여러분 25문제로 바뀌면 평이해집니다. 그래서 평이해진 게 지금 중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좀 어렵지만 그 외의 부분은 굉장히 쉽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상 문제는 굉장히 만들 수가 쉬운 이유가 뭐냐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기출 문제들을 전부 다 분석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 예상 문제가 나와요. 그 예상 문제가 나오는데, 그 예상 문제는 해마다 이제 그 객관식이나 이렇게 교재로도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에 예상 문제를 최종 마무리 식으로 합니다. 최종 마무리 식으로 하는데, 최종 마무리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특수 프린트를 좀 나눠드려요. 그걸로 정리하시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92점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문제 정도는 틀리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전혀 공부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행정학이랑 행정법을 같이 하시게 되는데, 공부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민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민법이 제일 쉬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학과 행정법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래서 민법은 앞으로 저랑 같이 즐기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포인트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즐기면서 가르쳐 드리는 게 핵심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할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기본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기본서를 먼저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자, 기본서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여기 교재를 보시니까 끝에 몇 페이지라고 나와 있냐면 216페이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서는 페이지가 216페이지인데 선생님 이걸 다 보느냐? 다 안 봅니다. 날리는 거죠. 제가 이제 책임지고 나올 때만 콕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날립니다. 그러면 한 150페이지 정도 보실라나요? 이 정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150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본서를 공부하실 때 용어 정리가 좀 어려워서,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기본서 들어가기 전에 핵심적인 용어는 요거를 통해서 용어 정리를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리. 자, 용어 정리를 한 다음에 기본서로 들어갈 거고요. 자, 기본서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단권화 교재가 이제 좀 필요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 들어가실 때 보통 기출문제를 그 다음 편에 풀게 되거든요. 기출문제 풀이가 좀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11월 달부터 시작되는 기본 강의고, 여기는 1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약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집이 예상 문제하고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정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릴래야 틀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냥 차분차분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대신에 요약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올해 이거보다 좀 클 거예요. 올해 이거보다 좀 큰데, 좀 이게 되게 양면으로 나온 게 아니라 단면으로 나와서 좀 되게 양이 많아 보이는데, 이게 양면으로 하면 반으로 줄거든요. 근데 이제 요약서를 드리는데, 올해는 왜 글씨를 크게 하냐면은, 제가 이제 요약서를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보시기 침침하시다. 너무 작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확대 복사를 요구하셔서, 예, 좀 올해는 사이즈가 좀 크게, 예,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요약서 요것만 보시면 되고, 요약서도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또 이거 시험에 나온다는 것만 정리해드리면,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걸 전부 다 본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라. 이거 그냥 기본서니까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들어갈 건데요. 자,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자, 기본적인 토대를 좀 하나 닦고 들어가시죠. 자, 우리 저기 용어 정리집을 먼저 보시죠. 자, 용어 정리집. 자, 오늘 수업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먼저 9페이지를 한번 보십니다. 자, 9페이지 보시게 되면 먼저 조문 읽는 법부터 연습을 한번 하시죠. 자, 제1절 조문 읽기입니다. 자, 우리가 조문이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제5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제5조라고. 자, 그런데 이건 약속이니까 꼭 지키셔야 됩니다. 제5조에 가시면, 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읽냐면 제1항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제5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제5조 제2항을 보시죠 라고 이렇게 약속을 짚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5조 제1항에 보니까 1점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점. 자, 이건 뭐라고 읽냐면은 제1호라고 읽습니다. 요거는 제1호라고 읽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5조 제2항 제1호를 보세요 하면 이렇게 찾으시는 거죠. 이거는 서로 조문을 읽는 약속된 규칙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보시고 1호 말고 2점이라고 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제2호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가점, 나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민법에서는 가점, 나점까지는 안 나오는데 행정법에서 가, 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건 뭐라고 읽냐면 가, 목이라고 읽습니다. 요거는 나, 목이라고 읽죠. 이건 서로 간에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찾아서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36페이지를 한번 피시죠. 자, 36페이지 가시면 여러분 제49조 제2항 제7호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6페이지에 제49조 제2항 제7호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제49조를 찾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2항이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2번 가시고, 그 다음에 7호를 찾으세요 했으니까 7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조문을 읽으시는 거죠. 그래서 7호를 보시게 되면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는 그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조문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읽는 법 연습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조문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들? 자, 조문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저 뒤에 긴 게 좀 있어가지고요.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85페이지 한번 보시죠. 85페이지 보시면, 자, 요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85페이지 가시면 제163조를 보세요. 제163조 있죠? 그런데 거기는 1항, 2항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이렇게 호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자, 여러분 제163호, 제163조 2호를 보십시오. 그러면 2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다라고 확인하시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존의 개념을 조금 깨드리기 위해서, 자, 10페이지를 보십니다. 자,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10페이지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 제4절이 있는데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 자, 요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 제가 강약 조절을 해드릴 테니까 필요한 부분 외에는 절대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필요한 부분에서 제가 별표를 쳐드릴 거예요. 3개. 그럼 무조건 최고예요. 2개. 그 3개보다 좀 못하게 출제되는 거. 하나는
알아두시면 좋은 거, 별표가 없으면 그냥 듣고 이렇게 웃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법률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법률관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데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반대말이 뭐냐면, 자,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편하게 들으세요. 호의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호의관계는 어떤 관계인데, 호가 좋을 호자, 뜻의, 이거 좋은 뜻으로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관계하고 호의관계를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면, 자, 친구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만, 야, 어디까지 가냐? 저쪽. 야, 내가 데려다 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데려다 준다 그래서, 그래? 좋아. 데려다 줘. 그래서, 자, 잠깐만 기다려. 화장실 갔다 올게. 친구가 가버리고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친구한테, 야, 이씨, 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법적인 책임을 못 묻는 걸 무슨 관계? 호의관계라고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행을 안 해도 법적인 책임을 못 물어요. 그러면, 자, 옆집에 사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나 우리 좀 잠깐 나갔다 되는데, 우리 애 좀 잠깐 봐줄래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봐줄게. 근데, 그럼 제가 집에 가서 애 데려올게요 하는데 아줌마 벌써 나가고 없어요. 자, 그러면 무슨 관계? 호의관계죠. 책임을 못 물어요. 법적인 책임을. 자, 그런데 법률관계는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법률관계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강 돈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강의를 안 해요. 계속 휴강, 폐강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무슨 관계? 법률관계. 자,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계를 법률관계,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못 묻는 관계는 무슨 관계? 호의관계.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의관계는 우리가 공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면 법적인 책임 못 물으니까요. 자, 그럼 법률관계인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선생님, 법률행위가 뭡니까? 이 법률행위는 우리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의사표시를 가지고 하는 행위를 전부 다 싸그리 묶어서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법률 규정은 우리가 어떻게 의사표시를 가지지 않았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이게 가장 민법을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진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요게 은근히 시험지에 엄청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실 때 의사표시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예, 그래서 물건을 갖다가,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쭉 주면은 사겠다는 의사표시 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할 수도 있어요. 내 좀 주세요. 자, 담배로서 의사표시를 직접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내가 대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갖다 놓을 수도 있죠. 자, 그럼 이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걸 우리 무슨 행위라고 하죠? 매매계약이라고 하죠. 자, 그럼 매매는 서로 간에 의사표시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습니다. 자, 서로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죠. 팔겠다는 의사표시도 있죠. 자, 그래서 매매는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매매에서 우리 용어 정리를 잠깐 할게요. 원래 2차까지 가면 용어 정리가 무지무지 중요하거든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 한국 사람인데 김씨, 박씨 이렇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김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쓸랍니다. 자, 왜? 여러분, 간단해서 그냥 이렇게 갑 이렇게 쓰니까 간단해서 쓰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그냥 김씨, 박씨 이런 얘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편의점 점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객입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안 한다? 체결하죠. 그러면 둘이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계약이거든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양쪽 모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물건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안 해요? 하죠. 예, 그러면 의사표시를 할 때 우리는, 나는 말이지, 이 계약을 하기를 청합니다. 계약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할 때 뭐 한다고 얘기하죠? 청약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진열대에 있는 걸 잡아서 갖다 놨습니다. 청약의 의사표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요런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담배 4종 주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죠. 그럼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자, 그럼 상대방은 거기에 해당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건 뭐냐? 너의 청약에 대해서 내가 승낙한다. 내 들어준다. 자, 그래서 뭐 한다? 승낙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계약하기를 원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걸 승낙이라고 합니다. 그럼 편의점 주인은 어떻게 승낙을 하죠? 동계산 해주는 거죠. 그 동계산 할 때 여러분 의사표시를 합니까, 안 합니까? 뭘 의사표시를 합니까? 그냥 들리는 소리는 삑 이거밖에 없죠. 왜 바코드 찍는 소리밖에 안 들리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 물건을 갖다가 바코드에 찍는 거, 이것도 의사표시다, 아니다?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찾는 의사표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자 청약을 했고 부탁을 했고 삑 바코드 찍었습니다. 승낙의 의사표시죠. 자, 그럼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다. 자, 그럼 이제 버스 한번 타볼까요? 자, 버스도 계약이죠. 그러면 이거 언제 의사표시하죠? 자, 문이 쫙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를 들어서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는 무슨 의사표시가 되겠습니까? 청약의 의사표시입니다. 나 좀 타고 싶습니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저씨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예, 의사표시를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의사표시가 없지만 숨어있는 의사표시를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버스를 타려고 딱 하니까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다음 차 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자, 제가 지금 청약을 하려고 하니까 다음 차 타세요. 승낙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거절한 거죠.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평상시 아저씨는 무뚝뚝하지만 자, 여러분 승낙 의사표시를 한 거다, 안 한 거다? 한 거죠. 어서 오세요. 왜 이런 얘기죠? 요즘에 좀 이게 괜찮은 버스 운전기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죠. 예,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숨어져 있는 의사표시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사표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의사표시는 평소에 있다, 없다? 있다. 편의점에 물건을 살 때, 자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이거 매매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식당에서 김치찌개 오케이 하나 샀어요. 자, 그 자리에서 먹을 수가 있죠. 매매계약이다, 아니다? 매매계약이죠.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다.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매매계약이죠. 전부 다 매매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매매계약이라는 게 평소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그럼 여기 요 바로 앞에 나가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떡이 있습니다. 자, 호떡을 팝니다. 녹차 호떡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사는 거 매매계약이다, 아니다? 매매계약이다. 오뎅 사는 거 매매계약이다, 아니다? 매매계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의사표시를 하는 자 이런 매매계약을 전체를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자, 아버지가 야, 너 집 가져 하면서 집을 한 채 줍니다. 기분이 좋지요. 예, 이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야, 내가 너한테 빚을 넘겨주지 않겠다. 이게 저희 아버지 신조입니다. 주겠다는 게 아니라 빚을 안 지게 해주겠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빚을 안 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자 여기서 아버지가 뭔가를 준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증여라고 합니다. 자, 증여는 우리가 구세군함에다가 이렇게 돈을 집어넣지요. 우리가 기부한다고 얘기하죠. 기부를 법적인 용어로 증여라고 합니다. 자, 증여를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기부라고 합니다. 아니요, 기부를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증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이렇게 마시 가면 안 됩니다. 같이 마시 가면 안 되고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세군함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게 기부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거 그냥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정 의심스러우면 구세군함에다가 똥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똥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그렇죠. 여러분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돈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자, 제가 돈을 집어넣는다. 청약이죠. 감사합니다. 뭡니까? 승낙입니다. 제가 똥을 집어넣습니다. 안 받습니다. 승낙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예, 이렇게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승낙이 있어야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죠. 숨어있는 의사표시를 찾아라. 자, 만약에 자 이게 기부가 저 혼자의 의사만으로 된다면 제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를 딱 집어서 슉 던져줄 거예요.
자, 기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거절을 못하면 이것도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옆집 사람들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옆집 사람이 얘기하죠. 기부다! 쓰레기 투하. 자, 그럼 이쪽도 우리도 기부다! 이렇게 던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부는, 증여는 다시 말해서 뭐다? 계약이다. 증여는 뭐다? 계약입니다.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싫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숨어져 있는 의사표시를 찾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매매계약, 증여계약, 나중에 2차 때 시험 공부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매계약, 증여계약 전부 다 뭐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싸그리 뭉뚱그려서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 자, 그런데 법률의 규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법률의 규정은, 자, 의사표시를 요소로 안 하거든요.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제가 이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자, 옆에는 차가 쾅 하고 쳤습니다. 어이구야 하고 막 구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운전사가 저하고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 굴러가요 하면서 어이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전혀 없죠. 근데 쾅 하고 부딪혔는데, 자, 여러분들은 그때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안 다쳐봤죠? 다쳐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 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쾅 와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한테 뭐를 요구하죠? 예, 그쵸. 아니, 좀 천박한 표현 씁시다. 자, 돈을 요구합니다. 그쵸? 치료비를 요구하지요. 자, 그럼 치료비를 법적인 용어로 뭐냐? 저는 서로 간에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죠. 근데 왜 돈을 요구할 수 있죠? 왜 돈을 요구할 수 있죠? 법적인 용어는 돈이라고 안 합니다. 멋있게 금전. 자, 여러분 멋있게 뭐라고 한다고요? 금전. 그럼 여러분 좀 멋있게 용어를 쓰세요. 자, 지금서부터 우린 전문가다. 그래서 여러분, 자, 뭐다? 금전. 어휴, 금전을. 이렇게 돈이 아니라 뭐라고요? 금전을, 자, 요구하는 거죠. 자, 근데 금전을 요구하는데 서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가능하냐?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적법행위입니까? 불법행위입니까? 예, 불법행위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적법이 아니면 다 뭐죠? 불법. 불법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자, 손해가 생기죠,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걸 뭐 해준다? 배상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꽤 있어 보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 중에서 한 명을 때리세요. 촥! 미안, 돈을 줘요. 자, 뭡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만 때리시고 조금만 주세요. 자,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런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법률의 규정에서 뭐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뭐를 배상한다고요? 금전으로 배상.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는 이 사람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누구냐? 가해자라고 하고 전 피해자인데, 그 사람한테 왜 돈을 요구할 수 있죠? 의사표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뭐를 하라고 했으니까? 금전을 하고 하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전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경우가 불법행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사람을 쳤으니까 돈을 줘야지,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서부터 저랑 같이 연습을 합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자, 법률의 규정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암기해야 되느냐? 자, 먼저 고의나 과실로, 두 번째 위법행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쳐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건을 갖춰야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왜 외워야 되느냐? 규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 규정을 맞춰야 돼요. 자, 그래서 고의나 과실의 고, 위법행위의 위, 손해배상의 소 해가지고 여러분 고의손하고 두 문자를 땁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뭐라고요? 고의손, 고의나 과실로 위법해서 손해를 끼칠 때.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갈게요. 남편이 있습니다. 부인이 있죠. 자, 남편이 바람 폈어요. 바람.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부인은 남편한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따지셔야 됩니다. 자, 남편이 고의로 바람 폈다, 안 폈다? 폈다. 자, 그럼 남편에게가 위법이다, 아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간독죄가 없어졌지요. 간독죄가 없어졌지요.
근데 여러분, 간통죄가 없어져도 바람을 피는 건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그렇죠. 예. 다른데 처벌을 받는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위법은 적법이 아니면 다 뭐라고요? 위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냐? 민법에서는 서로 부정한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정조 의무가 있거든요. 민법에서는. 근데 정조를 이 의무를 어겼다. 그럼 여러분,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 간통죄 처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형법하고 민법은 별개입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위법. 위법이네요. 그리고 부인은 손해를 입었다, 안 입었다? 무슨 손해? 그렇죠. 정신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재산적 손해만 따지면 안 됩니다. 남편이 월급 잘 갖다 주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적 손해도 손해도 아니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왜 할 수 있는지를 요건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고위손을 갖추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이건 하나만 써보실까요? 위자료. 여러분, 위자료 들어봤죠? 예, 위자료가 뭐냐면 정신상의 손해배상. 자, 불법행위 중에서 재산이 아니라 무슨 경우에? 정신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정신상의 손해를 위로해 주겠다는 거죠. 자금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위자료는 정신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죠? 예, 요렇게. 자, 그러면 자, 제가 형법하고 민법이 왜 별개냐면, 자, 간통죄가 있으면 남편은 바람을 피웠으니까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겠지요. 근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자, 남편이 간통죄가 이제 처벌이 안 된대요. 그럼 형사처벌은 못 받겠지요. 하지만 민법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지니까 정신상의 손해배상 청구 액수가 늘어납니다. 처벌도 안 받으니까 더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예, 처벌이라도 받으면 마음의 안정이라도 좀 생기는데,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신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높아지는 거죠. 간통죄가 처벌이 없어지면서. 예,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되셨고요. 그러면 여러분, 길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죠. 길 가다가 쾅 하고 부딪혀서 사람이 다쳤어요. 그 다음에 커피를 먹다가 돌아섰는데 쾅, 사람들 옷에 커피를 엎질렀어요. 자, 그럼 그 사람은 저한테 돈 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커피를 쏟았다. 고의다, 과실이다? 과실. 사람의 옷이 커피로 젖었다.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이 아니면 다 위법이에요. 처벌받는 거랑 자꾸 생각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옷에다 커피를 딱 흘렸어요. 적법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위법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갑자기 살기를 찌기는 왜 떼요? 자, 왜 위법입니다. 내 기분이 안 좋죠? 적법이 아니면 다 뭐라고요? 위법. 자, 그 다음에 옷이 못 쓰게 됐죠? 세탁을 해야 되죠? 뭐가 생겼다? 손해. 그래서 고위 손해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얘기합니다. 어머, 난 잘못이 없어. 커피를 쏟았는데, 어머, 난 몰랐네. 잘못이 없어. 여러분, 자, 뭐가 없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죠?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커피를 들고 있으면 주의를 잘 살펴야 된다, 안 살펴야 된다? 살피지 않으면 과실이다, 아니다? 예, 쫓아가세요. 계속. 어딜 가세요? 자, 저 커피, 저 손해배상하고 가셔야죠. 이렇게 계속 쫓아가서 돈 받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개가, 산책가 있던 개가 내 다리를 앙 하고 물었다. 자, 그럼 그 개 주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예, 개가, 자, 여러분, 사람이 물었어요? 개가 물었어요? 사람이 물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개 주인은 개를 잘, 사람을 물지 않게끔 잘 돌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러면 뭐에 해당한다? 과실. 개한테 가서 물어. 그럼 뭐에 해당한다? 고의. 아니, 물어 그럼 고의고. 여러분, 가서 물어.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의도적으로 한 거죠, 고의. 근데 개 줄을 좀 느슨하게 하는 바람에 깡 물었다. 그럼 뭐에 해당한다? 과실. 그럼 나 다쳤다. 위법. 그쵸? 그 다음에 손해 입었죠. 자, 그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실 때에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은 그러려니 해서 된다, 이게 아니라 왜 되는지를 꼼꼼히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고의, 그 다음에 위법, 손해, 고의손. 여기에 맞춰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예, 이렇게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법률의 규정하고 법률행위인데 한번 보세요. 자, 10페이지. 자, 제4절에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입니다. 논점 정리, 법률행위 보시죠. 자, 법률행위란 밑줄,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합니다. 의사표시의 불가결의 요소. 자,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반드시 수반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 가시죠.
자, 법률의 규정이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법정이 나오면 여러분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법률의 규정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갑이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바로 이런 게 나온 거죠. 자, 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자, 부모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법정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의 규정. 아셨죠? 자, 이 뜻을 알아야만 됩니다. 법정 대리인인데 나중에 대리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법정 대리인 나왔다. 그럼 뭐의 줄임말이다? 법률의 규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요 정도 보시고요. 자, 여러분 위에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죠. 그 다음에 여긴 법률의 규정을 요소로 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실수로 일부러 때렸어요. 이씨, 막 때렸어요. 자, 그럼 저야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뭘로 해야 됩니까? 금전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남자들끼리 이런 경우가 있죠. 술 한잔하고 끝냅시다. 그래서 술 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 분명히 의사표시로서, 자, 여러분 매매나 증여에서 증여한다는 거죠. 자, 뭐를 사주겠다? 술 사겠다. 자, 여러분 이거 금전입니까? 술입니까? 아니, 술값을 내야 되니까 이거 금전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술은 술이고 돈은 돈이죠. 딱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쌀은 돈이네요. 쌀값. 밥은 밥값. 이게 아닙니다. 자, 술은 술이에요. 술값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를 주라고 했죠? 금전. 근데 뭘 주겠다고요? 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법률의 규정에서 금전을 주라고 했는데 우린 지금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자, 증여로서 술을 주겠다고 했죠. 법률을 무시했다 안 했다? 무시한 겁니다.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한 거죠.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를 우리가 과연 옳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어디 있냐면은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56페이지 보십니다. 자,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물론 인문특강 들으셨던 분들도 여기 부분은 공부를 하셨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민법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알려드리려고요. 자, 56페이지 가시게 되면 여러분 임의 규정이란 말이 105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임의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자,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규정을 왜 만들었게? 최소한의 기준을 잡아준 거지. 너희들이 임의로 바꿔도 돼 하는 규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의 규정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행 규정은 뭐냐면 우리가 이 규정을 왜 만들었게? 강력하게 너희들의 행동으로 지키기를 원해. 이런 걸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는 거고, 여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너희들이 임의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분명히, 자, 금전을 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금전으로 주라고 하는 것이 임의 규정이면 까짓 거 술로 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규정은 내가 잡아는 놨는데 니들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 자, 뭘로 바꾸겠어요? 의사표시로 바꿀 수가 있어. 이런 규정을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강행 규정은, 야, 내가 금전을 주라고 했지 하면서 규정이 화를 냅니다. 강력하게 행동을 해라. 금전을 주라니까. 이런 규정이라면 술을 주는 약속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싸가지 없는 법률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가지 없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 막 이렇게 하는 게 강행 규정. 자, 그게 아니라 내가 최소한의 기준만 잡았으니까 바꿔도 돼. 이걸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상적으로,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술로 사는 경우가 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이건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의 규정이라서 술을 사는 계약 좋습니다.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서 술로 사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이게 임의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갈게요. 자, 거기 나와 있는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이 8,350원. 자, 최저임금이 8,350원인데요. 자, 어떤 사장님은 최저임금을 시급 10,000원을 주겠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장님은 얘기합니다. 아, 난 8,000원밖에 못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최저시급을 안 주겠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8,350원은 꼭 지켜야 될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자, 그러면 이거 달리 정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10,000원 쓰면 돼야 안 돼요? 된다면, 뭐 이게 강행 규정이라면서요? 자, 강행 규정이 이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되지요. 근데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자,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 8,3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경우에 밑으로 내려가는 건 절대 하면 된다 안 된다? 강력하게 따라야 되는 거죠. 최소 얼마? 8,350원은 지켜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건 절대 안 돼. 그래서 여기는 강행 규정. 대신에 위로 올라가는 건 돼야 안 돼요? 8,350원 밑으로 떨어지면 절대 안 돼! 하고 강행 규정이지만 그 위로 올라가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그래서 임의 규정. 하나의 법률에 강행 규정성과 임의 규정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나중에 2차 때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차선이 있습니다. 중앙선.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왕복 4차선이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도로니까 총 몇 차선? 4차선. 왕복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4차선이 됩니다. 근데 편도라고 하면 이쪽 한쪽 면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편도 몇 차선? 2차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한쪽 면만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내려가는 건 강행 규정이니까 8,350원 내려가는 건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8,350원 위로 올라가는 건 임의 규정이니까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000원은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 이제 정립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56페이지죠. 자, 거기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4개가 있는데 강행규정 밑줄 그으세요. 강행규정. 자, 우측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규정을 말한다. 맞아요.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시킬 수가 없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을 말하고요. 자, 세 번째 다이아몬드 임의 규정. 우측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말합니다. 자, 그 밑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 있죠. 한쪽 면은 강행 규정의 성격을 지니지만 다른 한쪽 면은 임의 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의 규정으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정한 경우 7,530원 미만은 강행 규정에 반해서 강행 규정인데 반해서 7,530원 이상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자, 여기서 꼭 기억하십니다.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강행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몇 세부터 성인이지요? 자, 몇 세부터? 만 19세부터 성년입니다. 그럼 19세부터 성년인데, 요 규정은 임의 규정이 있습니까? 강행 규정이 있습니까? 또 겁나 똑똑해 보인다. 넌 18세부터 성년이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효력이 있다 없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올해 시험도 나왔습니다. 임의 규정인지 강행 규정인지 예, 그거를 찾아라. 예, 그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맞추셨는데 예,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당사자의 약정으로 바꿀 수 없으면 전부 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당사자의 약정으로 바꿀 수 있으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청혼은 뭡니까? 청혼. 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있죠? 자, 둘이서 계약을 체결하죠. 자, 그럼 계약을 체결하면 을이 갑한테 뭘 했죠? 청약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승낙이죠. 자, 그러면 혼인은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죠. 자, 그러면 이것은 혼인하기를 청하옵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죠. 계약하기를 청하옵나니 청약이죠. 혼인도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계약이죠. 그래서 혼인하기를 청하옵나니 그럼 자, 여자분이 뭐 해주는 거죠? 승낙. 예,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에 썼던 용어들이 전부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청약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영어로 쓰니까 프로포즈 이렇게 하죠.
근데 청혼이죠, 청혼. 예, 이렇게 혼인하기를 청하옵나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전부 다 계약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힐 건데, 자, 이제 인문특강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부분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등기 부분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교재는 제가 좀 이따 찾아드리도록 하고, 자, 저랑 같이 등기 부분을 볼게요. 등기.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등기 부분을 볼 때는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연히 선생님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맞아요. 근데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예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예외인 경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니까 부동산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죠? 자, 부동산이 무슨 뜻입니까? 부동산이요. 뭐 그런 걸 물어봐.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전문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동산이 아닌 겁니다. 자, 부가 뭐라고요? 아니 부자. 동산이 아닌 거. 그럼 여러분 동산은 뭡니까?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맑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동산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동산이라는 건 동이 움직일 동자입니다. 이게 산이 생산물 할 때 산자입니다. 움직이는 물건이 뭐예요? 동산입니다. 어머, 그럼 선생님 나무 노트북이 노트북 이렇게 움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동산입니다. 그럼 내 힘으로 뭐를 움직일 수 있냐? 자, 책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선생님 저 큰 바위는 어떻게 움직이죠? 바위도 동산입니다. 기계를 쓰면 됩니다. 내 힘이 꼭 내가 이렇게 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쓰는 것도 내 힘입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항공기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시동만 걸면 됩니다.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 예, 동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건물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예, 그러니까 부동산입니다. 토지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선생님, 대륙은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진도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토지도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래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이런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더 개념을 더 보시게 돼요. 수목도 부동산입니다. 그럼 수목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는데?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개념을 잡게 되세요. 근데 자, 일단 수목은 나중에 부동산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를 사고 팔아볼까요? 자, 갑이 토지를 사고 팝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갑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습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토지를 을이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갑니까? 계약을 할 때. 을이 돈을, 잔금을 다 줄 때. 등기를 할 때. 이 부동산을 또 사고 팔아와야 알 거 아닌데, 젊은 사람이 부동산을 사고 판 경우는 거의 없죠. 자, 그래서 계약한 때 아닙니다. 잔금 지급할 때 아닙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 등기를 을의 등기로 옮깁니다. 자, 그럼 이때 얘가 소유권자가 됩니다. 됐죠? 자, 가상으로 사잔 말이죠. 자,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옮길 때? 을에게 옮길 때. 예, 그때 을이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요거 개념을 차근차근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은, 자, 등기가 언제 나왔는지 그 전으로 갑시다. 조선시대. 아, 영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자, 보세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주입니다, 지주. 자, 그런데 지주가 아니라 이제 그 동네에서 잘 사는 유지. 자, 그런데 A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하는 이 농사꾼들,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사를 짓는 이 평민들이, 자, 가뭄이 났습니다. 가뭄이 나서 A가 갑한테 가서 쌀 좀 한 10가마니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이 그래? 알았어, 10가마니 빌려줄게. 대신에 못 갚으면 어떡할래? 하니까 제가 제 땅을 갑한테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갑이 10가마니를 빌려주고 10가마니 못 갚으면 갑이 뭐를 가지겠다? 땅을 가지겠다. 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조선시대에 땅을 사고 파는데 어떻게 사고 팔죠? 등기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고 팔죠? 자, 첫 번째, 계약이 성립한 때. 두 번째, 돈을 준 때. 세 번째, 토지 문서를 넘길 때. 자, 그래서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A가 자신의 땅을 살 때에는, 자, 토지 문서를 넘긴 때가 아니라 돈을 다 준 때입니다. 토지 문서는 그럼 왜 필요해요? 자, 노비도 한번 볼까요? 자, 옆집에 있는 노비를 내가 사고 싶습니다. 김선비, 반갑네. 막 이러면서 인사하고, 노비 너무 마음에 드네. 내가 이거 사겠네. 하니까, 가져가. 지응이요. 그래, 가져갈게.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언제 노비게 돼요? 노비 문서를 받았을 때가 아니죠. 너 가져가. 그러면 그냥 그때 내 겁니다. 그 사람이 줬잖아요. 소유권 넘겼잖아요. 너 가져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잔금을 다 주면, 자, 갑이 돈을 다 줬어요. 자, 그럼 A가 내 땅 가져가. 하면 그때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러면 노비 문서나 토지 문서는 왜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내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내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 자, 토지 문서가 있다면 이거는 내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동네 사람들은 누구 땅이라고 알았어요? A 땅이라고 알았거든요. 근데 그 땅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갑한테 팔았어요. 자, 그래서 갑이 저거 내 땅이야 하니까 동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그거 A 땅이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샀어,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 토지 문서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내 거라고 주장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원래 문서라는 건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자, 주장하기 위한다. 여러분, 주장을 다른 말로 일본식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대항이라고 합니다. 자, 주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항. 그러면 등기는 원래 자, 토지 문서는 왜 나온 거라고요? 토지 문서를 취득해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문서가 없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넘겼으면 그때부터 내 거예요. 근데 토지 문서는 왜 있었다고요? 대항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태인데, 자, 이제 조선총독부가 들었습니다. 일제시하에 조선총독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에서 뭐를 했냐면, 이때 등기가 나옵니다. 토지조사령을 해서 등기제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조선진 등기해? 이렇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문서 주고받지 마? 이제부터 뭐 해? 등기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토지의 소유권자가 갑인데, 자, 갑이 이 토지, 자, 여기 있는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갑 거. 자, 여기 있는 토지는 A 겁니다. 자, 소유권자는 여전히 갑하고 A죠. 근데, 자, 여기서 등기해 했는데, 자, 등기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얘는 등기를 했고, 얘는 등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 사람, 조선 사람, 등기 안 한다 이거죠. 일본 애들이 시키는 대로 왜 등기해? 그렇다고 이 땅이 어디는 날아가냐? 하면서 등기를 안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기간이 끝나서 조선총독부에서 나옵니다. 이거 땅, 누구 거? 니 거? 등기부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조선총독부에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딱 갔어요. 자, 이게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자, A가 와서 얘기합니다. 이거 내 땅이다! 조선총독부에서 얘기합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가 없어요. 그럼 누구 거? A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A 거라고 주장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문서를 보여주는 거죠. 땅 문서를 보여주는 거죠. 땅 문서를 보여주면 뭐라고 합니까? 취급 안 한다. 등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장을 했는데 A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주인 있는 땅, 주인 없는 땅. 주인 없는 땅이죠. 주인 없는 땅은 누구 겁니까? 국가 겁니다. 개척한 땅 국가 거죠. 부동산은 소유권자가 없으면 다 누구 거? 부동산은 소유권이 없으면 다 누구 거? 국가 거. 여러분, 부동산은 소유권자가 별도로 없으면 항상 누구 거? 국가 거. 자,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너 나가 이씨 이렇게 한 거죠. 등기가 없으니까.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선총독부가 토지를 약탈합니다. 이게 토지 약탈입니다. 어떻게 약탈하는지 아시겠죠? 철저합니다. 법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가 언제 뺏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 안 했는데 등기 안 했잖아. 그래가지고 네 거라고 주장을 못하니까 내 거지. 국가 거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소유권이 싹 바뀝니다. 국가 걸로. 그래서 친일파들에게 배분을 해줍니다. 국가 땅을. 그래서 또 한마디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땅을 가져간 적이 있어? 니들 국민에게 나눠줬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더 얄밉습니다. 철저하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토지 문서가 뭘로 바뀌었어요? 등기부로 바뀌었습니다. 토지 문서의 역할을 누가 대신하는 거죠? 등기부가 대신합니다.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부에 기재가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광복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개국을 했습니다. 자, 개국을 했는데 등기부는 계속 남아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불편함이 생기냐면 이런 불편함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 땅을 샀어요. 자,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기 가지고 있었죠. 저 조선 손독부 이래로 계속 갑의 땅입니다. 자, 근데 이 갑의 땅을 자, B한테 팔았습니다. 자, 그럼 누가 소유권자? B. 너 가져. 했으니까 B가 소유권자죠? 자, 그 다음에 B가 다시 C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누가 소유권자? C. 근데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갑. 등기를 계속 이전 안 해줍니다. 왜? 주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일본 애들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자, 그래서 등기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 민법하고 세금은 밀접합니다. 뭐냐? 자, 국세청에서 옵니다. 자, 세금을 어떻게 탈세하는지 보세요. 야, 등기부 보니까 네가 이게 소유권자로 돼 있네. 야, 세금 내. 그럼 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스. 이렇게 하죠. 바라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자, B. 네가 내. 그러니까 B가 얘기합니다. 바라스. 자, 누구한테 팔았다? C. 그래? 그럼 네가 내. 하니까 C가 안 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다시 B한테 갔어요. 팔았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안 팔았나? 그러니까 다시 A한테 갑한테 갑니다. 어떻게 됐어? 세금 내. 그러니까 팔았는데 팔았어. B한테 가니까 글쎄. C한테 가니까 안 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없다. 예,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도를 싹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외로 바꿉니다. 자, 뭐라고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바꾸고 나머지는 바꿨다 안 바꿨다? 안 바꿨습니다.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바꿨다 안 바꿨다? 안 바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 내용만 등기의 제도를 성립요건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안 바꿨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뭐라고 했냐? 국세청에서 갑한테 야, 돈 내! 이렇게 얘기하니까 팔았어. 그러니까 국세청이 얘기합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 그럼 너가 소유권자? 갑이 소유권자. 세금 내. 그럼 무조건 내야 돼요. 간단해졌다 안 간단해졌다? 간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게 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등기라는 것은 자, 조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자, 민법을 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자, 원칙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에는 두리뭉실하게 경우에 따라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원칙이 있고 항상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예외가 아니면 다 뭘로 간다? 원칙으로 간다. 예외가 아니면 다 원칙으로 간다. 자, 원칙은 등기의 원칙입니다. 등기는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죠. 자, 원칙이 주장하기 위한 요건. 자, 그런데 2번 예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유권 등기는 언제 효력이 생긴다?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예외로 생겼어요. 자, 그래서 소유권의 취득은 자,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럼 이건 예외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등기라는 건 주장요건, 다른 말로 대항요건이 원칙인데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렇게 소유권 취득은 이전 등기다라고 하면 예외는 민법의 규정을 둬야 돼요, 안 둬야 돼요? 둬야 돼요. 민법의 규정을 둡니다. 자, 민법전에 규정을 두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다. 원칙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린 몰랐지만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등기는 원래 무슨 요건이다? 대항 요건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민법에 규정을 두면 그게 무슨 규정이 된다? 예외 규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외 규정은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그럼 예외 규정이 아니면 다 뭘로 간다? 원칙으로 간다. 자, 그러면 그게 우리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여드리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9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29페이지. 자, 거기 이제 제33조 밑에 여러분 논점 정리가 있는데 등기의 대항 요건, 자, 밑줄 그으시고 그 밑에 등기의 원칙적인 성격은 대항 요건의 성격이다. 대항 위에다 쓰세요. 주장하기 위한 요건의 성격이다. 자, 그럼 논점 정리 두 번째 가시면 등기의 성립 요건. 자, 민법은 예외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해서는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 예외를 규정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부분도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할 건데 여러분 거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세요. 자, 먼저 33조로 가십니다. 위에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자, 설립 등기 동그라미 치시고 성립한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예외 규정이 어디 있냐면은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자, 여러분 38페이지 가십니다. 자, 38페이지 54조입니다. 자, 여기 1항 밑줄 그으세요. 54조 1항 설립 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 사항은 여러분 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밑줄 그으시죠. 자,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등기하면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등기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대항 요건인데 자, 요것만큼은 예외다 아니다? 예외죠. 자, 그러면 법인 설립 등기가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자, 법인 설립 등기는 성립해야 법인이 성립하죠. 그럼 나머지 등기는 전부 다 뭐에 불과하다?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법인 설립 등기도 세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가요, 예, 거제도에서 장사를 하세요. 근데 그 상호가 뭐냐면 상호가 거제 향기입니다. 여러분 상호라는 건 뭐냐면 상인을 부르는 호칭을 말합니다. 호칭입니다. 거제 향기라고 해서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인을 부르는 호칭에 불과합니다. 원할머니 보쌈, 그냥 할머니 상호 이름이 뭐죠? 원할머니죠. 상인을 부르는 호칭에 불과합니다. 김밥 천국, 김밥이 천국을 날아다니는 게 아니죠. 상인을 부르는 호칭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수입을 얻었습니다. 자, 2억 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내지요. 자, 자연인이 우리 같은 자연인이 번 돈에다가 세금을 내는 걸 무슨 세라고 하죠? 소득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고 회사나 이런 데서 벌어들이는 돈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돈을 벌었다. 그럼 걔네들은 세금을 내죠. 소득세를 냅니까? 법인세를 냅니까? 그죠? 법으로 만든 사람이니까 법인세를 냅니다. 우리는 자연인이죠. 지금 우리는 자연인이니까 소득세를 내고, 자, 그러면 주식회사 삼성전자, 다시 말해서 거제향기 주식회사, 자, 회사를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무슨 세를 냅니까? 법인세를 냅니다. 2억 원의 법인세를 내는 거죠. 자, 세금 징수의 기준이 같다 다르다. 개인이 2억 원을 벌면 많이 버는 거지요. 법인이 2억 원을 벌면 망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의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하나 얘기를 하자면 모 강사분인데 수입이 한 20억 정도가 됐어요. 자, 소득세를 하니까 20억이니까 거의 한 40% 이상을 떼가거든요, 세금을. 그래서 뭐를 설립했어요?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0억이니까 세금을 월급만 받는 게 되는 거죠, 개인은. 세금을 절세합니다. 아, 굉장히 좀 그렇죠? 좋아요. 이게 탈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절세. 제 얘기 아닙니다. 자, 20억 아닙니다, 저.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 보시는 게, 그러면 세금을 거둘 때 여긴 소득세를 걷어야 되고, 여긴 법인세를 걷어야 되죠.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때부터 뭐다? 법인이다.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해요.
그럼 설립등기 하기 전까지는 계속 무슨 세금을 내라? 소득세. 법인 설립등기 하면 무슨 세금 내라? 법인세. 너무 세금이 명확해졌죠? 그러니까 예외 규정은 민법에 둔다 안 둔다? 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시면은 자, 29페이지 여러분 33조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자, 그러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럼 나머지 등기는 전부 다 뭐에 불과하다?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아셨죠? 여러분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에 해당하고 나머지 등기는 뭐에 해당한다? 대항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럼 나머지 등기가 뭐가 있느냐? 많아요.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법인이 만들어지고 났는데, 자, 법인이 이제 영업을 그만하려고 합니다. 영업을 그만하려고 하면, 자,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가 영업을 그만한다는 걸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죠? 자, 그러면 영업을 그만한다는 걸 해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을 그만두는 걸 청산이라고 합니다. 영업을 그만하는 게 해산이고, 영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청소하는 게 청산입니다. 자, 그럼 왜냐? 영업을 하려면 전부 다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모여서 똘똘 뭉쳐서 일을 해야 되죠. 근데 해산은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지는 걸 해산이라고 해요. 영업을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영업 종료거든요. 여러분 지금 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청산은 뿔뿔이 흩어져서 뭐 한다? 청소한다는 뜻입니다. 이 영업을 종료하니까 깨끗이 정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학원을 예를 들게요. 자, 합격의 법학원이 행정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합격의 법학원이 무슨 등기했을 때? 설립 등기했을 때 합격의 법학원은 법인세를 내겠죠. 근데 여러분, 행정사를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업 종료를 해야 되죠. 영업 종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청소를 들어갑니다. 청산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전화 들어가느냐? 기존의 수강생들한테 동영상을 끝까지 제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돈 안 내고 수강 듣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가서 돈 받아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영업을 종료합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럼 무슨 등기하면 되겠습니까? 해산 등기를 하면 이거는 성립 요소가 아니라 뭐에 불과하다? 대항할 수 있는 거죠. 해산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다른 사람이 영업을 종료했나 봐. 몰랐는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등기부 안 봤어? 나 영업 종료한다고 써놨는데 하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청산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 끝났어. 자, 청산 등기하면 딴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외우면 되느냐? 자, 이거 다 시험에 이렇게 다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다 강의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 등기도 조선총독부 시험에 안 나와요. 조선총독부 시험에 나온다고 복습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뭐만 기억하느냐? 자, 우리 꼭 기억합니다. 첫 번째, 예외가 아니면 다 뭘로 해결하자? 원칙. 그럼 얘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뭐다? 원칙. 자, 그러면 우리 공부했죠? 자, 요건 이제 여러분들 실무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활에 필요하니까 말씀드렸고, 법인 설립 등기는 등기를 해야 성립한답니다. 그럼 법인에 나머지 다른 등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등기는 전부 다 싸그리 뭐의 요건이 불가하다? 대항 요건이다. 자, 나머지 등기는 다 뭐에 불과하다? 대항 요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원칙과 예외를 공부하시는데 문제를 풀 때는 거꾸로 예외가 아니면 다 뭘로 풀자? 원칙으로 풀자. 이렇게 마인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예외가 아니면 다 뭐다? 원칙이다. 예, 이걸 연습을 저랑 같이 계속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원칙이 뭐다? 예외가 뭐다? 철저하게 나눠드릴 테니까 우리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머릿속에서 체계를 잡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시는 거지 경우에 따라서 이런 얘기하면 비전문가입니다. 아셨죠? 예외가 아니면 다 뭘로 해결하자? 원칙.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